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을 가지고 있죠. 뭐 눈을 통한 시각, 귀를 통한 청각, 그다음 혀를 통한 이제 미각, 그다음 촉각, 온도 감각, 뭐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있는데 모든 동물에서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존재하고 뭐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별코 두더지라고 하는 동물이 있는데 이제 두더지죠. 두더지니까 땅 속에서 이게 다닐 텐데 이제 코가 이제 별 모양인가 봐요. 그죠? 그래서 스타 노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눈이 있긴 한데 땅 속은 워낙에 빛이 없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눈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시각이 거의 기능을 하지 않고 퇴화되어 있는 상태다. 근데 이제 대신에 코 옆에 있는 손가락 모양의 여러 별 모양의 돌기들이 먹이를 감지하는 촉각 감지 기관이 돼서 눈에, 소위 말해서 눈의 시각의 기능을 대신해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동물별로 여러 가지 감각기관들이 특화되어서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동물들의 이제 신경계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사람을 포함한 좀 고등동물이 아니라 좀 하등동물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네요. 자포동물인 히드라를 보면 이제 너브넷이라고 하는 이제 복잡한 신경망이 있는데 그 신경세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신경절이나 혹은 뭐 중추신경계 같은 그런 구조물은 보이지 않죠. 그다음 옆에 가보면 편형동물인 플라나리아의 경우에는 이제 눈, 아이스팟, 눈의 기능을 하는 곳이 있고 브레인이라고 부르는 부위도 있네요. 그죠? 그리고 너브 코드가 왼쪽 오른쪽으로 있고 가운데 연결해주는 트랜스버스 너브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곤충이죠. 인섹트. 절지동물인 곤충에서 보면 브레인도 있고, 그죠? 벤트랄 러브 코드도 있고, 세그멘탈 갱글리아. 이 갱글리아라고 하는 거는 신경절이라 그래서 그 많은 수의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 브레인이나 스파이널 코드와 같은 어떤 중추신경계의 기능을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약간 그거에는 좀 못 미치더라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해주는 그 기능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도롱뇽이네요. 척추동물인 도롱뇽. 척추동물이 있다는 거는 척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척추 뼈가 있고 그 안에 스파이널 코드, 척수가 들어있고 이제 브레인이 또 존재하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동물, 여러 동물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경계가 이제 구성이 되고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동물의 신경계는 곤충과 같은 다른 동물들과는 좀 달리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척추동물은 일단 척추가 있기 때문에 척추뼈 안에 척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상위 신경계로서 브레인, 뇌가 있고요. 그래서 뇌와 이 척수를 이 두 가지를 이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센트럴 너버 시스템 줄여서 CNS라고 부르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척추동물의 신경계 중에서 뇌와 척수, 이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 말초신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에는 페리페랄 러브 시스템, PNS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크레니얼 러브 뇌신경, 그 다음에 CNS의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신경절, 갱글리아들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 척수에서 뻗어나와서 우리 몸으로 이렇게 다 퍼져 있는 스파이널 러브, 척수신경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척추동물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계는 중추신경계하고 이제 말초신경계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중추신경계의 경우에는 말초신경계에서 제공한 정보를 처리하고 어떤 그 행동 혹은 그 결과를 유발할지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센트럴 러브 시스템 중추신경계고요. 이제 페리페랄 그 말초신경계에서는 그 우리 몸 안에서 혹은 밖에서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우리 몸 안에서는 혈압이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요. 외부 환경이 있어서는 주변의 환경 온도가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더워진다, 추워진다 뭐 이런 자극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감각 수용기들이 있을 거고 이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이게 감각 신경세포를 통해서 중추신경계로 이런 정보를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처리를 해서 이제 바깥으로 효과를
받기 위해서 신경을 통해서 이퍼런트를 통해서 신호를 내보내게 되고, 이때 나가는 이퍼런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운동신경계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자율신경계가 있습니다.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위장관신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운동신경계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뭐 팔다리를 움직이거나 머리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자율신경계를 통해서는 자율적으로 뭐 혈압이나 체온 조절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감, 부교감, 그리고 위장관 신경을 통해서 이런 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뭐 혈관이나 혹은 위장관에 있는 민문이근, 스무스 머슬의 조절, 그다음 심장 근육의 조절, 또는 여러 가지 샘들의 조절,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하고 운동신경계의 차이점을 한번 살펴보면, 자율신경계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두운 데 갔을 때 빛이 양이 적으니까 우리가 잘 안 보이게 되니까 눈동자를 커지게 해서 이제 산동이죠. 산동시켜서 좀 더 물체를 잘 볼 수 있게, 그래서 넘어지지 않고 잘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신경계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운동신경계는 내 마음대로 뭔가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뭘 봤는데, 이거 괜찮네? 이러고 주워볼까? 이렇게 내 의지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운동신경계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신경계에는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이 아교세포, 글리아라고도 부르는 세포가 있는데요. 이제 신경세포를 도와서 여러 가지 신경계가 자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 아교세포는 중추신경계하고 말초신경계에 각각 다 존재를 하는데,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아교세포에는 에펜디말셀, 에스트로사이트, 그다음 올리고덴드로사이트, 그리고 마이크로글리아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요. 말초신경계에 존재하는 아교세포에는 슈완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있는 교세포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에펜디말 셀입니다. 에펜디말 셀. 근데 에펜디말이란 단어는 윗옷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위에 입는 옷이란 뜻이죠. 그래서 위에 입는 옷을 우리는 상의, 뭐 바지같이 아래 입는 걸 하의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에펜디말 셀을 우리는 상의 세포라고 이제 한자어로 불렀었고, 윗옷 세포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마치 뭐 그 생긴 거나 위치에 따라서 아마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 것 같은데, 그 보면은 벤트리클이라고 하는 거, 뇌에 있는 어떤 공간이죠. 예, 뇌의 실이라고 부르는 이 벤트리클인데, 이 벤트리클을 따라서 이렇게 쭉 에펜디말 셀들이 뭐 이게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에펜디말 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는 일들은 중추신경계에서 뇌척수액, 세레브로 스파이널 플루이드, CSF라고 불리는 뇌척수액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이 CSF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뇌가 이제 뭐 계속 쓰다 보면 너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사산물을 배출하는데 좀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를 뇌척수에게 둥둥 떠 있게 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서 가해질 수 있는 충격에 대해서 보호해주는 역할,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주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있는 교세포, 아교세포 중에 에스트로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에스트로사이트인데, 이 에스트로사이트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에스트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아스트로는 이제 별이란 뜻입니다. 별. 그래서 사이트는 세포란 뜻이죠. 그래서 별 모양의 세포. 그래서 아스트로사이트라고 부르고, 한자로는 별 성자에 모양 상자를 써서 성상세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를 주로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에스트로사이트의 역할이고요. 구조적으로도 잘 받쳐주기도 하고, 신경세포가 이제 만들어서 내뱉는 여러 가지 메타볼라이트, 대사산물을 처리해주는 역할도 에스트로사이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트로사이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혈관 뇌 장벽,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줄여서 BBB라고 부르는 이 BBB를 형성하는 역할을 이제 에스트로사이트가 하고 있는데, BBB라고 하는 거는 그 혈관 내로 들어온 여러 가지 어떤 약물을 포함한 물질들이 뇌나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로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뇌나 척수로 중추신경계에 들어와 있는 혈관, 이제 모세혈관이 되겠죠.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적혈구 세포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 안에 모세혈관 안에 있는 내피세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혈관 내피세포하고 내피세포 사이가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를 타이트 정션, 타이트하게 정션이 되어 있다 해서 타이트 정션이라고 부르고, 따라서 여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약물이나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BBB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여기에 더해서 에스트로사이트들이 다리를 이렇게 뻗고 있습니다. foot process라고 해서 발을 이렇게 쭉 뻗어서 이 뇌와 척수와 같은 이 중추신경계에 있는 혈관 밖을 촘촘하게 메꾸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피세포도 촘촘한데 밖에서 에스트로사이트가 더 막고 있으니까 혈관 안에 있는 물질이 더 밖으로 나올 수 없다. 그래서 요거를 혈관 내 장벽에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또는 BBB라고 부르고 있고, 에스트로사이트가 이 BBB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 있는 악교세포 중에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올리고라는 단어, 그 다음 덴드로라는 단어, 그 다음 사이트라는 단어 세 개가 합쳐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이 올리고라는 단어의 뜻은 적다는 뜻입니다. few, 뭐가 적어, 숫자가 적든지 이렇게 적다는 뜻이고, 덴드로라는 단어는 덴드라이트입니다. 덴드라이트는 이제 그 돌기를 얘기하죠. 그다음 사이트는 세포. 그래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덴드라이트가 있긴 있는데 좀 적은 세포. 그래서 수상돌기가 별로 없는 세포라는 뜻이고, 돌기가 희박한 교세포다. 그래서 희돌기 교세포 또는 희돌기 아교세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말초에는 없고 중추신경계에만 있는데 뭘 하냐면 미엘린, 마리집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올리고세포는 여러 군데의 마이엘리네이션을 담당을 합니다. 여러 군데서 마리집을 만드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슈반셀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슈반셀은 말초에 있고 이제 한 개의 슈반셀이 한 개의 미엘린을 만드는 데 반해서 올리고의 경우에는 여러 군데의 미엘린을 만든다.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한 개의 올리고가 공격을 받게 돼서 뭐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하면 여러 군데의 미엘린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악교세포 중에서 이제 마이크로글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글리아. 마이크로글리아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마이크로가 있죠. 그래서 글리아는 글리아인데 좀 작은 글리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세포는 교세포인데 작은 소, 그죠? 작은 소자를 써서 소교세포 또는 미세 악교세포라고 부를 수 있고요. 하는 역할은 이제 탐식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에 뭐가 들어오게 되면 마이크로글리아가 이렇게 탐식을 해서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초신경계에 있는 악교세포로 대표적으로 이제 슈반셀이 있습니다. 슈반셀. 이 처음에 발견한 사람 이름이겠죠. 그래서 슈반셀인데 중추신경계의 올리고덴드로사이트가 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말초신경계에서 합니다. 즉 중추신경계에 있는 올리고덴드로사이트는 여러 군데 한 개의 올리고세포가 여러 군데의 미엘린을 만들었는데 말초에서는 슈반셀이 미엘린을 만드는데 대신에 한 개의 슈반셀이 한 개의 미엘린만 만듭니다. 그래서 말초신경계에 있는 신경세포를 이렇게 보면 요 하나하나 동그랗게 동그랗게 생겨 있는 하나하나가 이제 슈반세포가 되는 거죠. 한 개의 슈반세포가 요게 한 개의 미엘린을 만들어 준다. 그래서 도약전도가 가능하게 해준다 하는 게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경계가 이제 중추와 말초신경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말초신경계에서 나가는 거, 원심성 신경세포, 주로 운동이나 어떤 효과기, 이펙트를 나타내는 쪽이죠. 여기는 크게 자율신경계와 운동신경계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계는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고, 우리의 뜻대로, 의지대로, 혹은 우리의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게 자율신경계가 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 그리고 엔테릭, 장신경계가 있는데, 이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는 아주 극명하게 대립되죠. 교감신경계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요약을 해보면 fight or flight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ight, 싸우거나 or flight,
날아간다는데 이제 도망간다는 뜻이죠.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그래서 매우 급박한 환경,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 뭐 굉장히 위험한, 무서운 이런 환경에 처했을 때 반응을 주로 하는 게 신경계가 되겠고, 그 정반대로는 이제 부교감 신경계가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가 하는 일을 요약을 해보면 rest and digest, 쉬거나 소화하거나, 그래서 밥을 먹고 소화하거나 편안하게 쉴 때,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반응들이 부교감 신경계입니다. 혈압 같은 걸 예를 들어 보면 교감 신경계가 반응을 하면 혈압은 급격히 올라갑니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해야 되니까요. 근데 반대로 부교감 신경계가 일을 할 때는 혈압은 좀 내려갑니다. 뭐 급박하게 움직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을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각신경과 같은 이제 구심성 신경들이 있고요. 이제 중추신경계로 그 정보가 전달이 되면 원심성 신경, 그죠? 그래서 운동신경 같은 걸 통해서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이제 원심성입니다. 원심성.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추신경계에서 시작해서 말초로 나오는 거, 그죠? 그래서 원심성 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크게 자율신경계는 부교감 신경계하고 교감 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교감 신경계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레니얼 파트, 대뇌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아래쪽 세이크럴 파트에서 나오게 됩니다. 시작이 되죠. 부교감은. 그래서 부교감 신경계는 크레니오 세이크럴 아웃플로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반대로 교감 신경계의 경우에는 소라식 파트 또는 럼바 파트에서 시작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라코 럼바 아웃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 신경계의 기능을 요약하자면은 rest and digest, 쉬거나 소화하는 거, 심파스틱, 교감 신경계의 기능을 요약을 해보면은 fight or flight, 싸우거나 도망갈 때,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한, 긴장되는 순간에 교감 신경계가 일을 하겠죠. 부교감 신경계와 교감 신경계는 상호간에 거의 대부분 반대 작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눈동자를 부교감 신경계는 작게 만들어준다, 축동을 시켜준다고 하면 교감신경계가 흥분하게 되면 눈동자가 커진다, 산동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침분비도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 침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장할 때는 입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호흡에 있어서는 부교감은 호흡을 이제 좀 트라케아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교감신경계는 호흡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그래서 릴렉스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지 싸우거나 도망갈 때 호흡을 잘해야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그리고 심장은 쉴 때는 천천히 뛰어도 되겠죠. 그래서 부교감은 하트를 슬로우 시키는 반면에 교감신경계는 빨리 뛰게 만들어주고 소화와 관련된 거, 위장관 아니면 뭐 췌장액 분비, 그다음 담낭 뭐 수축 이런 것들 소화와 관련된 것들이 부교감은 촉진, 교감은 억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로 좀 상호간에 반대적인 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 뇌의 기능적인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 뇌를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레브럼, 즉 대뇌가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세레벨럼, 소뇌가 되겠습니다.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관찰이 되게 되는데 우리 대뇌에는 왼쪽에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구는 원을 뜻하죠. 근데 반원이란 뜻이죠. 반구. 그래서 대뇌의 왼쪽 반구와 오른쪽 반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겉에서 보이는 대뇌 겉질, 뭐 피질이라고도 부르는 세레브랄 콜텍스의 경우에는 어떤 인지 기능, 그다음에 뭐 내가 의도해서 움직이는 거, 수의적인 운동, 그리고 학습 이런 기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뇌반구가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 이 대뇌반구 사이에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를 코퍼스 캘로섬이라고 부르고 뇌에 있는 다리 한자로 다리가 교량할 때 량자를 써서 뇌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그 대뇌반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매우 활발한 연락을 서로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엑손, 그죠? 축삭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잘 뉴클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뉴클라이라고 하는 거는 복수형이죠. 단수형은 뉴클레우스입니다. 그래서 신경핵인데 뉴클라이라고 하는 건 복수형, 신경핵들이란 뜻이니까
이 베이지알 뉴클레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의 신경핵들을 기능적으로 모아서 부르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저핵, 베이지알이 좀 아래에 있는 기저에 있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베이지알 뉴클레이는 기저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떤 움직임, 핵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운다든지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학습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를 주로 담당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요 파란색, 여기 손에 세레벨럼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손의 경우에는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 우리 몸의 균형을 잡거나 그리고 어떤 미세하게 움직일 때, 그죠? 뭐 손가락으로 뭘 잡는다든지 펜을 잡고 글씨를 쓴다든지 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쪽에서 보는 뇌의 구성은 이렇고 기능적으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뇌를 중심에서 잘라서 살펴보면 이런 모양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여기 노란색의 대뇌, 그죠? 세레브럼이 이렇게 관찰이 되고요. 그다음 핑크색은 이제 디엔세팔론이라고 해서 사이뇌라고 부르는데 이 디엔세팔론의 경우에는 노란색으로 보이는 대뇌하고 여기 요 파랗게 보이는 미드브레인, 중뇌가 있죠. 그래서 대뇌와 중뇌 사이에 있는 뇌, 그래서 사이뇌, 사이를 이제 한자로 하면 사이 간자가 되죠. 그래서 간뇌 혹은 사이뇌라고 부르는 디엔세팔론이 있습니다. 이 디엔세팔론에는 시상, 살라무스죠. 그리고 시상 하부, 하이포살라무스, 그 다음에 송과체, 파이니알 글랜드, 그 다음 뇌하수체, 피추리터리 글랜드 이런 것들이 이 간뇌, 디엔세팔론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살라무스의 경우에는 감각신경이 말초에서 전달이 되면 바로 전달이 되는 첫 번째 부위, 중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각신경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이포살라무스의 경우에는 자율신경계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시상하부죠. 이 시상하부는 우리 체온 조절이나 아니면 뭐 생체 시계 그런 것들이 관련이 되기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 뭐 갈증 조절,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행동들 그리고 fight or flight 교감신경계 반응이죠. 이런 것들을 하이포살라무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조절해주고 있다 하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뒤로 가면은 이제 브레인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템. 스템이라고 하는 건 줄기란 뜻이죠. 줄기. 그래서 뇌와 척수를 연결해주는 이제 줄기다. 그래서 브레인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이 브레인스템에는 크게 세 가지 부위가 있습니다. 미드브레인, 중뇌, 그다음 폰스, 그다음 메듈라 오블렁가타. 이 세 가지 부위가 브레인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미드브레인, 폰스, 메듈라 이렇게 세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 하는 역할들은 이제 청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다음 우리 눈동자 움직이는 거, 안구의 반응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서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뇌의 어떤 특별한 기능에 있어서 이제 수면이 있습니다. 수면. 이 돌고래를 통한 연구에 있어서 보면 돌고래는 재밌게도 수면을 할 때, 잠을 잘 때 이 좌뇌와 우뇌 모두가 다 한꺼번에 수면 상태에 빠지지 않고 번갈아 가면서 좌뇌 한번, 우뇌 한번 수면에 빠진다는 사실을 어떤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돌고래의 경우에는 폐호흡을 해야 되겠죠. 호흡을 해서 이제 그 생명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잠들었을 때는 물속에 계속 있게 되면은 폐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을 위해서 잠깐씩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사람처럼 수면을 하지는 않는다 하는 걸 알아냈는데 그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좌뇌와 우뇌 모두 여기 A에서는 그 하이 프리퀀시로 깨어 있는 상태, 그죠? 네, 깨어 있는 상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B와 C는 이제 잠자는 상태인데 B에서는 오른쪽, 그리고 C에서는 왼쪽에서 수면 때 특별히 관찰이 되는 델타 웨이브가 관찰이 되더라 해서 어, 아, 좌뇌와 우뇌가 번갈아 가면서 수면을 하더라, 수면 상태를 보이더라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상하부를 포함한 우리 뇌에서는 일주기라고 해서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약 한 24시간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깨고 뭐 때가 되면 이제 배가 고프고 저녁에 잠이 와서 잠을 자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리듬이 이제 주기가 있어서 그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하는 거고 그게 하루씩 이렇게 유지되는 일주기, 활동 일주기를 우리는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빛을 잘 쬐었을 때 이런 리듬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시상교차 상액, 카이스마틱 뉴클라이라고 하는 SCN이라고 부르는 부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루 24시간의 리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몇 시에 잠을 자는지 그리고 뭐 혈압은 어떻게 유지되는지 그다음 우리의 뭐 근육이나 뭐 호르몬의 분비 상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되는 건데요. 한번 살펴보면 아침에 이제 눈을 뜨게 되죠.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때는 혈압이 꽤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죠. 여기엔 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스트레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혈압도 좀 높은 편이고 이제 빨리 잠에서 깨려고 하는 반응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이제 멈추게 되죠.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햇빛을 받았을 때 우리 안구에서 햇빛을 받았을 때 송과체 파이니얼 글랜드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수면을 취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죠. 그래서 아침에 깼으니까 이제 멜라토닌 분비가 멈추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혈압도 오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티솔 같은 게 이제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오전 한 10시 아니면 잠에서 깨서 한 몇 시간 정도 후가 되면 굉장히 강한 각성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뭐 학습이나 공부를 하게 되면 효과가 좋아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오후가 되게 되면 좀 뭔가 잘 맞아가면서 저녁에 한 5시, 4시에서 5시 정도가 되면 심혈관계 효율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다음에 우리의 근육의 활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요때 운동을 하는 게 또 효과가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이제 혈압이 가장 높을 때가 저녁 때가 될 것이고 한 그 약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체온이 좀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낮에 정상적으로 햇빛을 보면서 활동을 했다고 하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가 수면 상태에 빠져드는 이런 리듬, 하루의 리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멜라토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멜라토닌을 분비하게 하는 신호는 빛입니다. 빛, 햇빛. 그 햇빛을 우리 안구, 눈에서 받아들였을 때 그 신호에 의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조절이 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왼쪽과 오른쪽 눈이 있으면 햇빛을 받았을 때는 아니면 어떤 시각 정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전달이 돼서 시각 교차, SCN이라고 하는 부위를 거쳐서 그 뒤로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이거를 동물 실험에서 그 생체 지식의 조절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 하는 걸 밝혀낸 연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햄스터인데 햄스터는 이제 꼬리가 없는 쥐죠. 좀 덩치가 큰 쥐인데 이 햄스터인데 햄스터가 어떤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으로 보시는 거는 하루에 일주기 리듬이 한 24시간씩 돌아가는 햄스터가 있었고 또 어떤지 여기서는 타우 햄스터라고 부르는데 이 타우 햄스터의 경우에는 일주기 리듬이 약 한 20시간에서 21시간 정도가 이렇게 유지되는 쥐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각각의 쥐에서 요 SCN, 시각교차핵이라고 하는 부위를 서로에게 이식을 한 겁니다. 그래 봤더니 정상 햄스터, 그러니까 24시간 일주기 리듬을 갖던 애가 타오 햄스터의 시각교차핵을 이식을 받았더니 일주기 리듬이 타오 햄스터와 마찬가지로 20시간에서 21시간 정도로 떨어져 있고 반대로 타오 햄스터의 경우에는 정상 햄스터에서 시각교차핵 세포를 이식을 시켰더니 일주기 리듬, 서카디안 리듬이 20시간에서 24시간으로 증가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시각교차핵, SCN이라고 불리는 데에 있는 신경세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뇌의 고등 기능 중에 하나인 감정이 있죠. 감정, 이모션. 주로 감정에 대한 연구는 공포, fear라고 하는 공포에 대해서 좀 많이 연구가 된 편인데 이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부위가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변연계는 어, 변연이라고 하는 건 중심이 아니라 그 주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변연에 있는 어떤 시스템, 계통, 그래서 여기를 변연계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림브라고 하는 것도 중심이 아니죠. 그래서 림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좀 사지 말단, 팔, 다리 같은 걸 림브, 하인드림, 로어 림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림이란 단어 자체도 이제 약간 변연을 뜻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림빅 시스템을 이제 변연계라고 하고 감정 조절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 변연계, 림빅 시스템에는 시상, 시상하부, 후각망울, 편도체, 해마 이런 부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어떤 뇌의 고등 기능은 주로 이제 림빅 시스템 변연계에서 담당을 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 밖에 변연계 밖의 부위 다른 부위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뇌와 뇌간을 이 두 군데에서는 공격성, 그다음 어떤 음식을 먹게 되는 섭생, 그다음 성욕 이런 것들도 관련이 요 부위에는 좀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감정과도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다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그 변연기에서는 어떤 감정의 경험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하는 데가 이제 편도체라고 해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아미그달라는 감정, 공포, 그 중에서 fear, 공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제 보상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리워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흔히 우리가 어떤 만족감, 행복감, 편안함 뭐 이런 걸 느끼는 거죠. 이런 게 과도하게 되면 중독이 되게 되는데 그 만족감과 관련되어 있는 게 흔히 말하는 뭐 도파민, 그다음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게 여기 배쪽 피계부라고 부르는 벤트랄 태그멘탈 에어리아, 영어로 약자로 하면 VTA라고 부르는데 여기 VTA라는 부위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신경세포가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도파민을 분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행위 뭐 그런 것들에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해서 행복감이나 만족감 이런 걸 느끼게 되는 회로가 있는데 이런 게 과도하게 되면 중독이 되는 거죠. 어딕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약과 같은 것들이 이런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헤로인 같은 거 이런 물질들은 이 보상회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기 위해서 억제성 신경세포가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안전장치가 있는 거죠. 이런 안전장치가 있어서 억제성 신호를 이렇게 보내서 계속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게 남발하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게 있는데 뭐 헤로인과 같은 마약의 경우에는 이 억제성 신경세포의 활성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억제성 신호를 못 보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파민이 무분별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로인과 같은 마약은 아주 무시무시하게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전으로 중독이 유발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코케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이런 물질들은 여기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한번 분비된 도파민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도파민이 사라지지 않고 배설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만족감을 느끼는 기간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 보면 중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코카인과 암페타민은 이런 기전을 통해서 어딕션,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뇌의 각 부위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연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소개해 보자면 처음으로는 펫스캔입니다. 펫스캔. 펫스캔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영양분으로 쓰는 포도당이 있죠. 그래서 포도당이 있는데 뇌와 같은 곳에서는 주로 포도당을 주 영양소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 포도당에다가 뭘 하나 붙이는데 방사선을 분비하는 방사성 물질을 포도당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어떤 특정 세포가 소비하기 시작을 하면 이곳에 방사성 물질이 같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의 신경세포 활성이 올라갔어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펫스캔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사성 물질을 주입한 다음에 어떤 말을 해주는 거죠. 말을 해줬을 때 스캐닝을 해보면 이 부위가 아주 활발하게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부위가. 그래서 이 부위가 청각에 있어서 중요한 부위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는 볼 때 어떤 단어를 보게 할 때는 이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여기가 프라이머리 비주얼 콜텍스가 되겠죠. 그래서 단어를 볼 때는 이 부위가 활성화되는구나. 그 다음에 아까 들을 때 말고 말할 때는 이 부위가 어떻게 일을 하는구나. 뭐 브로카 에어리아, 베르니케 에어리아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이 부위에서의 신경 활성이 올라가더라. 포도당의 그 소비가 증가하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 의미 있는 단어를 생성할 때 그러니까 요거는 브로카 요건 베르니케 영역이 되겠죠. 어떤 뭐 말을 할 때 있어서의 어떤 언어 중추인데 단순하게 말을 하는 거냐 아니면 생각을 해서 어떤 그 생각을 정리해서 말을 하는 거냐는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위가 일을 하는구나 해서 각
어떤 반응에 대해서 혹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뇌 부위를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펑셔널 MRI죠. 펑셔널 MRI는 자기 공명 영상, MRI이긴 MRI인데 어떤 펑션을 하는 곳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산소 농도가 변화하는 거. 그래서 뭐, 즐거운 음악을 들을 때 또는 슬픈 음악을 들을 때 각각 반응하는 부위가 달라지더라. 그래서 즐거운 음악, 해피 뮤직을 들을 때는 뉴클레어스 아쿰벤스라고 하는 부위가 활성화되는구나. 그리고 슬픈 음악을 들을 때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감정인데 fear와 가까운 혹은 슬픔, 새드니스 뭐 이런 거와 관련돼 있는 아미그달라에서의 신경세포 활성이 증가하더라 하는 거를 이렇게 외부에서도 관찰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대뇌피질을 이제 기능적으로 각 부위로 구분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프론탈 롭, 전두엽이 있죠. 전두엽에는 골격근의 움직임을 조절해주는 운동 피질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어떤 플래닝, 계획하는 거가 여기 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언어 중추의 하나인 브로카 영역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래쪽에 보면 특두엽, 템포랄 롭 옆쪽에 있는 건데 여기는 듣는 거, 청각, 그 다음에 언어를 이해하면서 말할 수 있는 베르니케 영역이 여기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 뒤에 보면 페리에탈 롭, 두정엽이 있습니다. 두정엽에는 감각에 있어서 1차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감각 피질과 여기서 들어온 정보를 연합해주는 처리해주는 곳이죠. 체감각 연합 피질이 여기 두정엽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후두엽, 오시피탈 롭의 경우에는 시각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가 여기서 처리가 되게 되고요. 이렇게 대뇌가 구성이 되고 그 아래에 소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문클루스라는 단어의 뜻은 난장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난장이. 그래서 작은 사람이란 뜻인데 이 호문클루스라는 게 여기에 쓰이게 된 걸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이 대뇌 피질이 있죠. 대뇌 피질이 있는데 프론탈 롭, 전두엽의 맨 뒤쪽에 보면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모터 콜텍스 운동 피질이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두정엽, 페리에탈 롭의 맨 앞쪽에 보면 우리 몸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 피질,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살표를 쭉 각각 따라가서 가보면 오렌지 색깔로는 프라이머리 몰토 콜텍스, 운동 1차 피질, 그 다음에 뒤쪽 파란색을 보면 감각 1차 피질, 프라이머리 스마토 센서리 콜텍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있고 여기 바깥쪽에 보면 각각 이제 대뇌 피질의 어떤 회색질, 세포체들이 있는 회색질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요 부위가 예를 들면은 발가락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부위라는 뜻이고 감각에서는 요 부위가 발의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발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하는 부위 영역이 요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입술의 감각과 입의 움직임, 입술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영역이 요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발이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이렇게 작은데 입술 같은 부위가 굉장히 담당한 영역이 감각과 운동이 넓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입술보다는 발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을 담당하는 부분 영역이 크다는 것은 입술이 그만큼 더 민감하게 감각 기능을 수행하고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약간 독특한 모양의 이런 형태들이 완성이 되는데 이런 사람 모양을 합쳐 놓으면 마치 좀 약간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달라 보이는 난장이처럼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호문클러스라고 부릅니다. 호문클러스는 이제 감각에 있어서는 감각의 난장이, 센서리 호문클러스. 운동에 있어서는 운동의 난장이, 모터 호문클러스라고 부르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감각과 운동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뇌의 대뇌 피질에서 운동 피질과 감각 피질이 있는데 이 운동 피질에 있는 어떤 그 감각의 영역, 운동 피질에 있는 운동의 영역을 이제 모아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약간 일반적인 사람과는 달라 보이는 형태의 이렇게 사람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난장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감각 난장이, 센서리 호문클러스, 요거를 운동의 난장이, 모터 호문클러스라고 부릅니다. 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사람에서는 손의 크기가 이렇게 크지 않죠. 근데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눈과 입, 혀 이런 부위가 굉장히 크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 크기보다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다. 그리고 운동으로 가보면 감각보다 운동은 손이 더 크네요.
그만큼 더 민감하게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부위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발은 실제로는 손보다는 발이 좀 큰가요? 비슷한가요? 그럴 텐데 여기서는 비교도 안 되게 손이 크죠. 그러니까 발보다는 손이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눈, 코, 입 보면은 더 훨씬 더 민감하죠. 그래서 입의 경우도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눈동자의 움직임도 훨씬 더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걸 의미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신경세포는 그 여러 가지 자극 혹은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의해서 그 기능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신경세포의 가소성이라고 부르고 이를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부릅니다. 플라스티시티는 이제 가히 변할 수 있는 성질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주로 시냅스에서 발생이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서 N1과 N2가 있죠. 그래서 N1과 N2는 각각 한 개의 시납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N1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N2의 경우에는 신호가 더 이상 전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N1의 경우에는 계속 신호가 전달이 되면서 잠시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납스의 숫자가 늘어났죠. 그래서 그만큼 신호가 많이 전달이 되면서 상태가 변한 거, 이게 가소성에 의해서 변하게 된 거고요. 이와는 반대로 N2의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시납스가 있던 게 사라졌습니다. 이 신호가 들어가지 않으면서 사라지게 된 거죠. 이러한 형태를 보면 그 시납스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소성이라고 부르고 어떤 경우에는 시납스가 이제 두 개 다 계속 전달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크기나 두께가 어떤 신호의 강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른쪽에서 보면 두 가지가 다 이제 신호의 강도가 세졌죠. 그래서 두 개가 다 전달이 될수록 이렇게 다 세지는 경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신경세포의 가소성, 플라스티시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경계 중에서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는 말초신경계라고 부르는데 특히나 이 손과 발, 이런 피부에, 등, 얼굴, 이런 피부에 나와 있는 어떤 감각을 우리는 체성신경계라고 하죠. 소마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냐 해서 자극이 있으면 물리적인 자극, 뭐 압박이 되거나 뭐 스치거나 이런 촉각 자극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화학적인 자극, 어떤 약품이거나 어떤 뭐 식초에 닿으면 따갑거나 뭐 그런 것들이 화학적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전자기적, 어떤 빛에 대한 반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것이고 뜨겁거나 차가운 거, 열 자극 이런 것들이 말초에 이렇게 저해지게 되면 이런 감각 수용기에서 감각을 변환시켜 줍니다. 그래서 수용기 전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리적인 자극, 촉각이나 압박 같은 어떤 그런 물리적인 자극, 그 다음에 어떤 케미컬, 화학 물질 등에 의한 화학적인 자극, 그다음 빛과 같은 것에 의한 전자기적 자극, 그다음 뜨겁거나 차가운 열 자극 이런 것들은 너무 다양한 형태의 자극이잖아요, 그죠? 다양한 형태의 자극인데 이러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수용기가 있더라. 그거를 우리는 감각 수용기라고 부릅니다. 빛에 의해 반응하는 감각 수용기, 열에 의해 반응하는 감각 수용기, 물리적인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감각 수용기들이 각각 다 존재하고 있는데 이 감각 수용기에서 각각의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감각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수용기 전위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용기 전위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 수용기 전위는 전기적 신호, 활동 전위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척수로 전달이 되게 되고 만약에 얼굴이나 뭐 이런 목 위에 얼굴과 같은 곳이라고 하면 바로 뇌로 들어가게 되겠죠. 중추신경계로. 전기적 신호가 대뇌로 전달이 돼서 대뇌에서는 이렇게 전달된 신호를 최종적으로 자극을 인지하고 학습하는 데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초에 있는 그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을 감각 수용기가 이제 전기적 신호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말초에서 전해지는 감각의 종류에는 굉장히 다양한 게 있겠죠. 물리적인 자극, 빛 자극, 열에 의한 자극, 화학적 자극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각각 어떻게 전기적 신호, 다시 말해서 수용기 전이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온 통로라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첫 번째는 막전화 보존성이네요. 일단 쉬고 있는 세포의 경우에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감각 수용기 세포에서는 세포 안은 마이너스, 바깥은 플러스로 이렇게
극이 분리되어 있는 분극 상태가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자극에 의해서 뭐 막전압이 변화할 수 있는 신호가 있다고 치면 세포 안이 플러스 밖이 세포 밖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되면 이 통로가 열려서 뭐 여러 가지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여러 가지 이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전위차, 전압차를 만들어내서 그것이 바로 정기적 신호, 수용기 전위를 만들어내는 기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인산화에서 작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 이온 통로가 있는데 평상시 때는 이렇게 쉬고 있다가 P라고 하는 게 포스페이트, 인이죠, 인. 그래서 인이 붙어서 변화하는 걸 인산화, 포스포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인산화가 되게 돼서 인이 하나 붙게 되면 통로가 열리게 돼서 다시 이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정기적인 신호, 즉 수용기 전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겠죠. 이거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요 인이 떨어져 나가는 탈인산화, 디포스포릴레이션이 되게 되면 다시 이온 통로가 닫히면서 수용기 전위를 만들어내지 않게 되겠죠. 그 다음 화학물질 매개성. 이거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붙었을 때 통로가 열리면서 이온이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기계 작동성. 이게 이제 촉각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게 되겠는데 세포막의 세포 골격, 사이토스켈레톤이라고 하는 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손등이나 얼굴 등 뭐 이런 피부에다가 뭐가 닿았을 때 닿게 되면 그 압력에 의해서 요 세포막이 눌리면서 세포 골격이 이온 통로를 열어주는 겁니다. 당기면서 열리게 되면 요때 이온 통로가 열려서 여기서 이온들이 통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정기적인 신호, 수용기 전위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그 정기적 신호에 의해서 결국은 활동 전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말초에서는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정기적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초에서 어떤 감각 수용기가 활성화돼서 수용기 전위를 만들고 그게 곧 활동 전위를 만들어서 중추신경계로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게 되겠는데 말초에 있는 감각 수용기 중에서 어떤 애들은 직접적으로 감각 수용기 자체가 신경세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오게 되면 이 자극에 반응을 해서 말초 부위에서 감각 수용기가 반응을 해서 수용기 전이를 만들게 되고 그 수용기 전이가 어느 일정 수준 이상 강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구심성 신경세포, 이게 하나죠. 이게 신경세포에서 활동 전이를 만들어서 중추신경계를 향하여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에는 말초에 있는 어떤 감각 수용기가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얘가 자극을 받은 후에 수용기 전이를 만들어서 활동 전이가 생성이 되게 되면 그 신호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 뉴로트랜스미터를 방출을 해서 그 다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구심성의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중추신경계를 향하여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 이 두 가지의 감각 수용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말초에 있는 감각 수용기가 그 반응을 해서 신호를 만들어낼 때 감각이 뭐 약한 정도냐 센 정도냐는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건데 촉각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촉각의 경우에도 살짝 만지는 거 아니면 세게 만지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 촉각을 담당하는 신경세포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는 건데 크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수용기 세포, 감각신경세포가 하나인데 부드럽게 살짝 눌렀을 때는 이 프리퀀시, 빈도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따 이렇게 만들어서 약한 신호라는 거를 전달을 하게 해주는 반면에 더 큰 압력이 가해졌을 경우에는 프리퀀시, 빈도를 높이는 겁니다. 따다다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서 활동 전이의 프리퀀시를 조절을 통해서 부드러운 압력이냐 아니면 큰 압력이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용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어서 부드러운 압력일 때는 여기 뭐 빨간색 화살표는 3개가 돼 있죠. 그래서 3개의 신경세포가 반응을 하는 반면에 더 큰 압력이 가해지면 더 많은 신경세포가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압력과 큰 압력을 이렇게 반응하는 수용기 신경세포의 숫자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초에서 가해진 감각 신호가 만약에 1만큼 주어졌다고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전달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증폭,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불러서 아주 약한 신호라고 해도 그게 우리의 생명 유지에 좀 중요한 신호다라고 하면 그 신호를 증폭시켜서 더 크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간 반대의 개념인데 적응하는 겁니다. 센서리 어댑테이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수능, 암수능 이래서 어두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밖에 밝은 곳에 나가면 습관적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수능 적응을 하는 거죠. 어댑테이션을 하는 거고 반대로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에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또 안 보이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적응을 어댑테이션을 하게 되면 잘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촉각 자극도 어댑테이션 적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파치니 소체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한 신호를 촉각과 자극을 전달하게 되는데 우리가 옷을 입고 있는 자극이 24시간 내내 이렇게 전달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파치니 소체 같은 경우는 뭐 잠깐만 아주 짧은 시간이 지나도 그 자극이 바뀌지 않으면 신호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적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일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말초에 있는 감각 수용기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자극들을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 자극에 반응을 하기 위해서 역시 다양한 존재, 여러 가지의 형태의 그 감각 수용기가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기계적 수용기, 그래서 압력, 접촉,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지거나 아니면 뭐 움직이거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기계적 수용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빛, 가시광선이죠. 그 다음 전기, 자기력, 그 다음 적외선 수용기라는 게 있어요. 적외선, 온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뱀의 경우에는 적외선 수용기 여기 구멍을 통해서 열을 감지해서 뭐 아무리 시야가 좋지 않은 깜깜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도 앞에 있는 어떤 먹이의 체온을 이렇게 감지를 해서 그걸 구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새나 고래의 경우에는 자기장,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철새가 이동한다든지 고래가 먼 곳을 이동할 때 이런 자기장을 감지해서 이동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것을 전자기 수용기, 일렉트로마그네틱 리셉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도를 그러니까 너무 높거나 아니면 차갑거나 하는 것을 감지하는 온도 수용기, 그 다음에 통증을 감지하는 통각 수용기, 페인 리셉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각이나 미각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화학 수용기가 우리 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귀 안에 있는 평형기관에 의해서 평형을 감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워 있는지 앉아 있는지, 뭐 자세는 어떤지 이런 걸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무척추 동물, 곤충과 같은 무척추 동물에서도 이런 비슷한 기관이 있어서 평형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형포라는 그 스테토시스트라는 게 있어서 이 안에 이 돌들이 들어있는데, 이 돌들이 어떤 그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 움직이면서 선물을 자극을 해서 이 곤충의 지금 위치가 어떤지를 감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기관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귀는 소리를 듣는 역할도 하지만 평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안쪽 귀, 내이라고 그러죠. 이너 이어에는 이런 평형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안에는 액체가 차 있습니다. 그걸 림프액이 차 있어서 이 림프액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서 헤어셀, 털세포를 자극을 하게 되면 이 털세포가 신경 섬유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신호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돌리거나 움직이거나 뭐 서 있다가 갑자기 앉거나 이랬을 때 이 액체가 흐르면서 우리의 어떤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위치가 어떠한지 자세가 어떠한지 이런 걸 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귀 안에는 이런 그 신경세포 그 평형을 유지해주는 뇌이죠. 이어 안에는 평형을 유지해주는 이런 감각신경세포들이 있는데요. 감각수용기가 있는데 이때 림프액이 차 있는 림프액이 흐름에 의해서 이 톨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의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걸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가만히 있을 때죠. 그래서 림프액의 흐름이 없어요. 그래서 털세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무런 감각 수용기 신호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세포에서는 규칙적인 신호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따따따따 이렇게 전달해 주게 되는데 이 신호 자체가
어떤 움직임이 있다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그냥 기본적인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는 어떤 움직임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갑자기 움직였을 때 여기 또 화살표가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그래서 털세포가 림프에게서 이렇게 꺾였다고 하게 되면 꺾인 만큼 수용기 전이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면 오른쪽 위쪽으로 이렇게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면 아까 원래 가던 그 기본적인 활동 전이에다가 새로운 신호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 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자세가 바뀌었구나 하는 신호를 전달하게 되겠고 내가 평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이제 신호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다른 경우에는 반대쪽으로 움직였을 때 그럼 림프액이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 림프액의 흐름에 따라서 털세포도 반대쪽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아까는 반대 방향의 신호, 수용기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는 위쪽이니까 흥분성 신호가 되겠지만 여기서 내려갔으니까 억제성 신호가 되겠죠. 억제성 신호가 뒤로 전달이 되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던 활동 전이가 감소했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많았던 신호들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호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중추신경계 중에서 대뇌의 어떤 특별한 기능 중에 특수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각이 되겠죠. 시각. 시각은 일단은 눈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되면 그게 처리가 되는데 우리의 눈 안구는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깥쪽에 각막이 있고요. 그 안에 수정체가 있고 수정체 앞에 빛의 양을 조절해 줄 수 있는 홍채 조절 근육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안은 액체가 차 있죠. 그래서 안방수 또는 안구방수라고 하는 액체들이 차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유리체, 예전에는 초자체라고 불렀죠. 했던 투명한 곳이 존재를 하고 그 뒤에 이제 망막이 있습니다. 망막. 이 망막에 화면 오른쪽에 이제 여러 개처럼 크게 해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경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들을 보면 빛은 사물은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신경의 여러 가지 센서, 리셉터들은 화면의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서 크게 광수용기는 두 개가 있는데 막대세포 또는 간상세포라고 부르는 로드셀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원추세포, 원뿔세포라고 부르는 콘셀이 있습니다. 이 간상세포는 주로 흑백, 밝거나 어두운 거 어떤 대략적인 형태를 감지하고 이 원추세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색깔, 민감한 어떤 반응들, 뭐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 정보들이 여기에서 수집이 되면 그 신호를 쌍극 세포, 바이폴라 셀이죠. 바이폴라 뉴런으로 신호를 하게 되겠고, 이때 그 신호가 상호간에 이 수평세포, 호라이젠탈 셀이라는 세포에 의해서 상호간에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한 거 좀 더 전달해야 되는 거는 더 잘 전달되게, 혹은 이제 무시해야 되는 정보들은 무시할 수 있게 그런 신호들을 조절해 주게 되고요. 그게 무축삭 세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이 된 다음에 갱글리온 셀, 신경절 세포로 이러한 신호들, 시각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신경절 세포들을 통해서 수집된 시각 정보들, 여기서는 정기적인 흥분성이 되겠죠. 감각 수용기에서 만들어낸 수용기 전이가 활동 전이로 바뀌었으니까요. 이 활동 전이들, 전기 신호들이 시신경 섬유를 따라서 쭉 이제 대뇌 쪽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때 시신경, 그죠? 시신경들이 이렇게 해서 전달이 돼서 뒤로 빠져나간다. 근데 이 시신경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섬유니까 엑손이죠. 엑손, 너브 파이버, 신경 섬유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요 부위에는 그 원추세포나 간상세포와 같은 광소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상이 맺히게 되면 그건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상이 맺히게 돼서 볼 수가 없는 그것을 맹점,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볼 수가 없는 부위가 존재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느낄 수가 없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는 맹점이 까맣게 해서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뇌에서 조절을 해서 거기에서는 시각 정보가 전달되지 않지만 마치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체는 여기 중심 오목이라고 불리는 곳에 많이 상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로 우리가
센트럴 비전이라 그래서 사물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민감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고요. 중심 원목에는 간상세포보다는 원추세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주 민감한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각 정보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꾸어주는 시각 수용기 세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상세포, 로드셀 또는 막대 모양처럼 생겨서 막대세포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원뿔처럼 생겨서 원추세포, 원뿔세포 또는 콘셀이라고 부릅니다. 이 간상세포의 경우에는 밝고 어두운 것에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만 물체를 뚜렷하게 보거나 그러진 잘 못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사물의 어떤 형태 뭐 이런 거를 감지하고 밝거나 어두운 거 이런 걸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원추세포의 경우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대한 그 색소세포가 있어서 각각에 대한 민감한 빛 자극, 어떤 색깔 정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각수용기 세포에는 시각 색소가 필요합니다. 색소, 레티날과 옵신이 합쳐져서 이제 로놉신이라는 물질이 있어야지 그 물체를 인지하고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놉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각 수용기 세포 중에서 막대 세포, 그죠? 로드셀 또는 간상세포라고 불리는 세포에서 어떻게 그 정기적인 신호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건데, 일단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물의 어떤 그 빛 자극이죠. 이제 물체에서 바라봤을 때 그 빛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로놉신이 불활성화되어 있던 애가 빛을 받으면서 활성화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된 액티베이티드 로놉신의 경우에는 곁에 있는 트랜스듀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이 트랜스듀신은 포스포디에스테로이즈 PDE라고 하는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활성화되면 PD,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포스포디에스테로이즈는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돼서 GMP라고 하는 물질을 요 이온 통로로부터 분리를 시켜줍니다.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 GMP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GMP가 붙어 있을 때는 통로가 열려 있어서 밖에 있던 소디움 이온이 안으로 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플러스 이온이 안으로 들어오니까 더 위쪽, 그래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빛 자극에 의해서 쭉 전달된 이 신호에 의해서 GMP가 떨어지게 되면 채널 이온 통로가 닫히게 되면서 소디움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가 못 들어오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못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더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분극이 더 과하게 되는 하이퍼폴라리제이션, 과분극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일반적인 다른 곳에 있는 신경세포의 경우에는 과분극이 아니라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탈분극이 됐을 때 그 신경세포가 일을 하게 되는데, 요 경우 요 간상세포 로드셀의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과분극이 됐을 때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소디움이 못 들어오게 되면서 과분극이 되면서 간상세포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고, 요 받아들인 빛, 사물의 물체에 대한 정보를 대뇌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